이 전국이 삼상 절대 지지와 신탁통치 절대 반대 이 두 개의 그러니까 전선으로 그러니까 균열되는 거죠. 민족 내부가 갈라지는 거죠. 이 당시 이제 결국 민족국가를 건설하기 위해서는 가장 중요한 적으로 삼아야 됐던 것은 친일파 청산이었던 거죠. 근데 이 신탁통치 문제가 나오면서 우익과 좌익이라는 대립선이 만들어지고 신탁통치와 모스크바 지지 이 두 개로 갈라지게 됩니다. 이 과정에서 길을 그러니까 숨도 못 쉬고 있던 친일파들이 반탁 진영에 붙어서 그러니까 애국자로 그러니까 둔갑을 하는 거죠. 반공 애국자로 둔갑을 합니다. 둔갑을 하고 거구 세력과 손을 잡아서 테러를 일삼는다든지 뭐 이런 과정을 하게 됩니다. 그렇게 하면서 이 완전히 전국이 새로운 방식으로 뒤집어지죠. 근데 이렇게 그 극단적인 상황으로 나가는 것을 막기 위해서 그래도 이제 네 개의 당이 모여서 논의를 합니다. 그게 이제 사당 공동 커뮤니케라는 건데 1월 4일 날 네 개의 당 조선인민당, 국민당, 한국민주당, 조선공산당 이 네 개의 당이 모였습니다. 그런데 이 네 개의 당에 당을 대표하는 사람들이 모인 것은 아니고 한국민주당 같은 경우는 아까 제가 앞에서 잠깐 언급했던 원세훈이라든지 김병로라든지 이런 사람이 참가를 했죠. 그리고 이제 국민당 같은 경우 안재홍은 원래 그러니까 그 중도 우파인데 이런 그 연합에 대해서 굉장히 그러니까 적극적인 지지 의사를 표명했던 그런 인물입니다. 조선인민당 같은 경우는 여운형의 그러니까 대변인이라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참가를 했죠. 근데 조선공산당에서 참가를 해서 홍남표 같은 사람이 참가를 했는데 결국 나중에 이 사당 커뮤니케에서 조선공산당도 그렇고 한민당도 그렇고 주류 세력이 거부를 하죠. 앞으로 그러니까 좌우합작 그리고 남북 협상과 관련해서도 계속 문제가 되는 것은 이 조선공산당 내의 주류 세력. 뭐 당시는 당연히 이제 재건파 공산당이 박헌영이 주도권을 쥐고 있었으니까 박헌영 계열 그리고 한민당 내에서 이제 주도 세력인 송진우가 이제 이 사건으로 인해서 암살을 당했는데 그 이후에 주도 세력이 되는 장백수 같은 극우 세력들 이런 세력들이 결국 이 좌우합작이 되는 것 다 이거 거부를 하게 됩니다. 좌우합작도 거부하고 남북협상도 거부하고 결국 분열되는데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어쨌든 이 사당 커뮤니케가 나오면서 이른바 그러니까 이게 바로 그러니까 좌우합작이나 이런 것으로 연결되지는 않았지만 어쨌든 극단적인 대립을 완화시키고 중재할 수 있는 그리고 협상의 방안, 최선의 방안을 모색을 하자 이런 의견이 교환된 겁니다. 그런 점에서 나중에 좌우합작의 중요한 싹이 만들어졌다 이런 점에서 의미 있는 사건이었습니다. 그러니까 모스크바 결정은 지지를 한다. 우리가 그러니까 현실적으로 이 국제관계에서 강대국들이 중요한 역할을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에서 완전히 거부할 수 없기 때문에 모스크바 결정을 우리가 지지한다. 특히 임시정부를 수립해서 독립시켜 주겠다는 것에 대해서는 절대적으로 지지한다. 다만 신탁통치 문제는 지금 결정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 임시정부를 만들고 임시정부가 만들어지면 그 임시정부가 강대국 간에 협의를 해서 결정을 하자 하고 그 대신 그 내용도 자주적 관점에서 조선인의 그러니까 자주적 관점에서 결정이 되어야 한다. 이렇게 합의를 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타협할 수 있는 그러니까 최선의 타협이었던 거죠. 그리고 이런 바탕 위에서 결국은 문제를 풀어가야 됐는데 양측이 다 그러니까 거부를 합니다. 좌우 다 그러니까 강경 세력이 거부를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계속 그런 방식으로 이제 이렇게 싸움을 합니다. 여기는 보면 김구 선생이 반딱 연설을 하고 있는 광경이에요. 그리고 이거는 이제 좌파들이 모스크바 절대 지지를 표명하고 있는 이런 겁니다. 그리고 여기 이제 아까 제가 말했던 미군 성조지라는 태평양 성조지라는 신문입니다. 뭐 당연히 이제 미국의 그러니까 군사적 입장을 대변하는 그런 신문이죠. 그리고 이제 또 문제는 박헌영이 미국 스톤이라는 미국 기자와 회견을 했는데
완전히 이게 또 그러니까 왜곡 보도를 한 겁니다. 그, 박헌영이 기자회견 하면서 박헌영은 뭐 한국인의 자주정부가 필요하다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그러니까 이 기사를 어떻게 썼냐면 박헌영이 소련 일국 신탁 통치에 그러니까 신탁 통치를 지지한다. 소련의 우호적인 국가가 되어야 된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다는 겁니다. 완전히 왜곡이었죠. 이런 방식으로 우리 지금도 마찬가지지만 언론이라는 게 항상 그러니까 가장 중요한 역사를 왜곡하고 뒤집는 데 중요한 역할을 하는 그런 거구적 역할을 극단적으로 하죠. 지금 뭐 가짜 뉴스가 더 하나치는데 이때 이미 그러니까 이게 다 그 가짜 뉴스로 할 수 있는 겁니다. 뭐 그러나 어쨌든 이런 상황에서 좌우가 대립하고 있는 가운데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됐습니다.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1월 달에 이제 예비 회담이 열렸고 3월 달에 원래는 2주 만에 그러니까 열렸으니까 2주면은 사실 1월 달부터 그러니까 본회담을 했어야 되는데 3월 달이 되어서야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었습니다. 미소 공동위원회가 개최가 되었고 개최가 되면서 뭐 한동안 또 순항을 하기도 했는데 결국 5월 달에 가서는 그게 문제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반탁 그 진영, 반탁 모스크바 결정을 지지한다는 서명을 하지 않으면 협의 대상을 할 수가 없다. 임시정부를 구성하는 협의 대상에 넣을 수가 없다. 이렇게 그러니까 소련이 주장을 한 겁니다. 그리고 미국은 뭐 찬탁 반탁 문제는 그건 그러니까 결국 언론의 자유 문제다. 언론의 자유 문제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문제를 삼아서는 안 된다. 이렇게 의견이 갈라진 겁니다. 갈라져서 만약에 소련 주장처럼 모스크바 취지 그 모스크바 반대를 표명하게 되면 위기의 중요한 단체들이 다 빠질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그리고 소련이 그러니까 위기의 반탁을 요구하는 반탁을 주장하는 단체를 다 넣어버리면 엉망이 되어 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결국 이걸 놓고 미국과 소련이 이렇게 줄다리기를 하다가 결국 5월달에 결렬되고 말았습니다. 결렬되고 말았고 단체 협의를 하기 위해서 했는데 인구 총수보다 훨씬 더 많은 거니까 뭐 정치단체, 사회단체 구성원들이 나온 겁니다. 그러니까 순 엉터리인 거죠. 하여튼 이런 상황이 되었습니다. 근데 이게 미소 공동위원회가 휴회, 1차 휴회라고 얘기를 하지만 사실 1차 결렬이 된 거죠. 1차 결렬이 되자마자 이승만이 딱 바로 이제 치고 나옵니다. 6월 3일 날 정업 발언이라는 것인데 남쪽만의 임시정부라도 만드는 게 필요하다. 이게 이제 그러면 단독 정부 노선을 공식적으로 제기하는 겁니다. 물론 6월 3일로 보통 알려져 있지만 이미 그 이전에 5월 28일 날 이승만이 똑같은 얘기를 해요. 근데 그건 별로 이제 보도가 안 됐는데 6월 3일 날 거는 아주 그러니까 크게 보도가 돼서 그러니까 여론이 너무 그러니까 들끓은 거죠. 여기에 대해서 비판 여론이 너무 거세니까 이승만이 살짝 물러섭니다. 물러서서 나는 그러니까 남쪽에서 단독 정부를 만들자는 것이 아니고 그런 것에 대해서 고민을 해볼 수도 있지 않나 이런 거였다. 이렇게 해서 한 발을 뺍니다. 빼는데 결국 이게 잠복돼 있다가 46년 10월부터 본격적으로 노골적으로 등장을 하기 시작하죠. 그리고 이승만이 46년 12월에 미국을 방문해서 미국에 가서 노골적으로 이 작업을 공작을 합니다. 그러니까 빨리 남쪽만의 단독 정부를 세워야 된다. 그리고 소련을 쫓아내버리고 대결 구도로 가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승만의 발언에 대해서 이런 식으로 그러니까 아주 강한 비판이 제기됩니다. 남조선 단독 정부 수립의 업무를 분쇄하자. 이런 내용입니다. 이렇게 되니까 이제 전국이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전국이 계속 그러니까 들끓고 특히 이제 이 과정에서 우익의 테러가 기승을 부립니다. 우익이 특히 이제 그러니까 월남한 서북 청년회라든지 또는 이철성이 중심이 된 반탁 학생 투쟁위원회 이런 단체들이 만들어지는데 이 단체들이 테러를 계속해요. 그래서 그리고 이제
테러를 하면 미군정은 양쪽을 다 잡아라는 겁니다. 테러를 한 놈을 잡아서 감옥에 넣어야 되는데 테러를 한 놈뿐만 아니라 테러를 당한 단체나 사람들까지 같이 잡아넣어서 테러 한 놈은 풀어주고, 그러니까 테러를 당한, 그러니까 자익단체는 오히려 감옥에 넣는 이런 방식으로 미군정이 계속해서 자익을 탄압을 하지요. 자익을 탄압을 하고 전국이 혼란스러워집니다. 그리고 이제 미국 입장에서도 사실은 남쪽에서 우익을 강화해서 우익이 주도하는 미국의 친미적인 정권을 수립해야 되지만, 또 한편으로는 소련과 완전히 갈라서지 않은 상태에서 완전히 소련과 결별할 수 없는 이런 상황입니다. 그런 상황인데 남한에서 이승만과 김구가 주도하는 반탁 세력들이 극단적으로 나오니까 골치가 아픈 겁니다. 그래서 그걸 견제하기 위해서 미군정에서 이제 고민한 것이 좌우합작입니다. 좌우합작입니다. 미국이 그러니까 좌우합작을 지원하게 되는데, 미국의 의도는 이제 분명했죠. 특히 이제 그 자익을 분열시켜서 자익 내에서 여운형과 같은 온건 자익을 견인하고 자익을 분열시켜서 고립화시킨다. 그러니까 조선공산당과 같은 좌파, 뭐 그때는 이제 극자라고 얘기했는데 극자적인 극단적 좌파를 고립시킨다. 이게 이제 가장 중요한 목표였습니다. 근데 그래서 이제 지원을 하죠. 근데 이 여운형과 김규식이 중도 좌익과 중도 우익의 대표로서 나서지만 이 두 사람의 생각은 또 반드시 일치했던 건 아닙니다. 미군정과 일치했던 건 아니에요. 그러니까 김규식도 조선공산당과 여운형이 분리되는 걸 생각하긴 했지만, 그렇게 분리시켜서 중도 우파와 좌파를 통합시켜서 중도가 중심이 되어서 극단적인 그러니까 좌익도 배제하고 극우도 견제하는 뭐 이런 방식으로 정치적인 그 재편을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렇게 생각을 했지만 미군정과 반드시 일치한 건 아니죠. 그러니까 여운형 마찬가지입니다. 여운형도 미군정의 의도를 사실 알았기 때문에 알고 있었지만 그래도 그러니까 한 겁니다. 그래도 중도층을 강화함으로써 오히려 그러니까 그 거구에서부터 온건 우파를 분리시킴으로 해서 그러니까 이승만이나 한민당의 극우 세력들을 약화시킬 수 있다, 이렇게 본 겁니다. 그렇게 본 거고, 여운형의 소신은 결국 좌우합작을 통한 통일전선 정부를 수립하지 않으면 당시 상황에서 현실적인 방안은 없다, 이렇게 본 거예요. 그래서 남쪽에서 좌우연합을 통해서 중도를 중심으로 해서 좌우연합을 강화하고, 그리고 그 힘을 바탕으로 남북연합을 실현하는 이런 방식으로 한반도에서 통일적인 정부 수립이 가능하다, 이렇게 본 겁니다. 김규식도 큰 틀에서는 그 여운형과 비슷했죠. 물론 이제 그러니까 중도 우익과 중도 좌파라는 이념적 그 차이가 있었긴 했지만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하지가 이렇게 되니까 이제 그 이승만이 계속 그러니까 너무 꼴통을 부리니까, 이승만도 그렇고 김구가 꼴통을 부리니까 한편으로 이승만을 견제하기 위해서 스제필을 불러들이기도 합니다. 근데 이 스제필은 잘 알다시피 이 사람이 언제 사람입니까? 1884년 갑신정변 때 사람이잖아요. 그러니까 이 대한제국 때 사람이라고. 그때 물론 17살, 18살로 그러니까 아주 그 소년을 갖고서 난 그 상태에서 이 갑신정변을 일으켰던 주역 중에 한 명이긴 하지만, 그러고 나서 미국에 가서 미국인이 된 사람입니다. 미국인이 됐고 미국에서 의사가 되었죠. 그러니까 50년 이상 한국을 오지도 않았고 한국 상어도 잘 몰랐고 우리말도 잘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고, 나이도 그러니까 이미 너무 많았어요. 뭐 이런 사람이었지만 어쨌든 이승만을 견제하는 하나의 그러니까 카드로서 스제필을 불러옵니다. 그래서 이 스제필이 한 1년 정도 있다가 나중에 다시 미국으로 돌아가는데 그렇게 하죠. 그리고 한편으로 이제 그 김규식을 이승만이나 김구에 대한 대안으로 미군정에서도 고려를 하게 됩니다. 물론 이제 그러니까 미군정과 미 국무성은 보면 이 신탁통치 문제를 놓고 초기부터 다른 생각을 했어요. 현지 사령관이 했던 하지 사령관이나 메가드 같은 경우는 이게 신탁통치
방식은 맞지 않는다. 그러니까 소련과 협력 관계를 통해서 한반도에서 연합성 정부를 만들게 되면 그건 결국 그러니까 좌익한테 주도권을 넘겨줄 수밖에 없다. 그런 방식이 아니라 우익을 강화해서 우익 중심의 그러니까 임시정부나 또는 그러니까 그 과도정부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그걸 북한 쪽으로 확대하는 방식으로 해야 된다. 이게 그러니까 하지와 미군정의 중요한 지도부의 대부분의 생각이었어요. 근데 미국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그러니까 루즈벨트 때부터 한반도에 대한 기본 정책을 4개국 신탁 통치안을 바탕으로 해서 국제 협력을 통해서 한반도에서 신탁 통치를 거쳐서 독립시켜준다.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소련과의 협력 관계를 통해서 문제를 풀어가야 된다. 이런 생각을 계속했습니다. 그게 충돌을 벌였는데 결국 뭐 하지나 현지 사령관도 미국 정부의 그러니까 그 국무성의 그러니까 상부의 요구를 완전히 무시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소련과의 협력 관계를 일정하게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죠. 유지를 하고 있었던 거고, 그리고 이제 그 미국에서 적극적으로 극단적인 김구나 이승만 같은 극단적인 우익보다는 중도적인 온건한 김규식을 내세워서 이 미국의 친미적인 정권을 세우는 방안 이런 것들은 이제 고려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김구식의 주가가 상당히 올라가요. 그러니까 김구식의 주가가 올라가고 미국이 많은 관심을 가지게 되니까 또 그러니까 이승만이나 한민당이나 이런 극우 세력들이 김규식을 아주 그러니까 심하게 공격하고 때리죠. 뭐 어쨌든 그런 겁니다. 그래서 이제 좌우 합작을 놓고서 당시에 이렇게 그 그림이 많은 양쪽에서 뭐 극좌와 극우가 이렇게 잡당기면서 그 방해한다 이런 내용들입니다. 이런 걸 보여줍니다. 그래서 그 46년 5월 그 1차 미소 공동위원회가 결렬되고 나서는 결국 그러니까 그런 극단적인 세력을 좀 배제한 중도를 강화하는 방식으로 이렇게 그 정치적인 그 재편을 할 필요가 있다. 이런 좌우 합작의 필요성이 인정이 되고 미국이 지원을 하게 되니까 미군적인 지원을 하게 되니까 적극적으로 움직이게 됩니다. 김규식, 여운형뿐만 아니고 최동호 선생님 그러니까 임시정부 쪽에 온건파인 셈이죠. 그리고 임시정부에 원래 있었지만 지금은 이제 나중에 이탈을 해서 민주주의 민족전선이라고 좌파 쪽에 가담을 하고 있던 김원봉 이런 사람들이 좌우합을 위해서 물밑에서 굉장히 많은 교류를 하고 논의를 합니다. 논의를 해서 결국 좌우합작위원회 뭐 이런 것들이 만들어지게 되죠. 만들어져서 활동을 합니다. 좌우합작위원회가 만들어졌는데 문제는 좌우합작을 놓고도 그러니까 그 어떤 원칙으로 그러니까 좌우 합작을 할 거냐 앞으로 추진을 할 거냐 이걸 가지고 계속 그 대립을 합니다. 그래서 그게 말하는 소위 말하는 좌익 민주주의 민족전선인데 이건 뭐 당연히 이제 그 조선공산당이 주도를 했죠. 조선공산당이 주도하는 원칙에는 5가지 원칙 이 원칙이 되어야 된다 뭐 이런 겁니다. 근데 이 중에서 이제 이 내용을 보면 우파가 받아들이기 사실 어려운 내용들이 대부분이에요. 삼상회의 전문지지. 이거는 신탁 통치를 반대하는 입장에서는 도저히 받을 수 없는 거죠. 토지개혁과 중요산업 국유화, 노동검정, 민주적 개혁은 필요하지만 토지개혁 같은 경우는 이제 무상몰수, 무상분배, 이걸 강하게 주장하는 거죠. 그리고 친일파 배제 및 정치국습과. 그리고 네 번째는 인민위원회 정권을 넘겨라. 그리고 군중 이때 이제 그리고 또 문제가 되는 것은 미군정이 북쪽에서는 임시인민위원회를 만들어서 정권기관을 사실상 만들어가고 북쪽의 그러니까 좌익 정권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니까 소련의 권력 기반을 강화하니까 거기에 대항하기 위해서 남쪽에도 과도정부 형태의 그러니까 정부를 만들 필요가 있다고 판단을 하는데 그러기 위해서 선거를 통해서 선거와 그러니까 미군정이 추천하는 양쪽의 그러니까 입법의원을 만들려고 그래요. 근데 이 입법의원을 만드는데 입법의원을 미군정은 그 북쪽처럼 정말 그 한국인이 주도하는 그런 입법기관이 아니고 미군정의 자문기관으로 만들려고 생각을 하죠. 그런데 이
이거를 그래서 그러니까 좌익에서는 절대적으로 결사적으로 반대합니다. 근데 문제는 이제 나중에 이제 좌우합작위원회에서 실언칙을 얘기를 하는데 이 입법 구성에 일단 그러니까 합의를 해줘요. 합의를 하겠다. 이거를 그러니까 받아들이지 않는 한은 더 이상 그러니까 협상이나 진척이 되지 않기 때문에 입법기관을 구성하는 것에 대해서 동의를 하는데 그 대신 운영이나 이런 것과 관련해서는 이거 충분히 논의가 돼야 된다. 그리고 그 자율성이 보장이 돼야 된다. 이런 주장을 하는 거죠. 근데 이게 나중에 이제 결정적으로 반대를 합니다. 반대를 하고 이 좌파는 특히 이제 그 박헌영 쪽에서 좌파는 입법기관이 결국 그러니까 이 남쪽에 단독 정부를 세우기 위한 그런 음모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이렇게 나오니까 그 우익은 8가지 원칙을 주장을 해요. 뭐 좌우합작, 임시정부 이런 거는 그냥 하는 말이고 밀서공의, 재개 이것도 마찬가지고 착취 문제와 관련해서는 임시정부의 독립 정신에 입각해서 해석을 해야 된다. 그러니까 결국 신탁공천할 수 없다 이런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제 전국 국민 대표회의로 소집한다 이런 건데 이건 그러니까 단독 정부를 남쪽에 정부를 만들자는 거예요. 그러니까 받아들일 수 없는 거죠. 그밖에 뭐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파는 8원칙을 주장을 하죠. 그래서 좌우합작위원회에서 10월 4일 날 이 사이에 이제 여운형이 북쪽을 3번 정도 갔다 오게 되는데 3번째 갔다 오고 나서 10월 4일 날 좌우합작위원회에서 7원칙에 합의를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가 이제 그 내용을 보면 좌우합작 민주정부를 세운다. 두 번째 밀서공의를 쏟게 된다. 그리고 토지개혁을 하고 중요산업을 국유화하고 노동법률을 만든다. 그리고 정치적 자유를 확립해야 된다. 그리고 친일파 반역자를 처리해야 된다. 그리고 다섯 번째로는 정치범 석방하고 좌우 테러가 이때 굉장히 중요한 문제였습니다. 좌익이 계속 테러를 당하면서 계속 문제에 깨지는 거예요. 특히 지방 같은 경우는 노골적으로 테러를 하고 경찰이 오응을 하면서 지방 조직들이 계속 와해되고 있는 이런 상황이었거든요. 그리고 이제 입법 구성 문제, 이게 이제 정치적으로 가장 쟁점이 되었던 건데, 입법 기구 구성 문제를 논의할 수 있다. 이걸 이렇게 받아들인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7원칙이 어떻게 보면 그 당시 좌우가 합의할 수 있는 최선의 선이었어요. 최대한이었는데, 이거를 그러니까 조선공산당도 반대하고 한민당도 반대하고. 그러니까 이렇게 본다면 결국 이제 제가 뭐 나중에 좌우 합작도 그렇지만 3당 합당 문제를 놓고도 그런데 조선공산당이 사실은 굉장히 경직된 원칙주의 또는 한편으로 보면 급진주의 이런 것들이 이제 지배를 하면서 이 탄력성을 잃어버리는 겁니다. 특히 남쪽 같은 경우는 미국이 주도권을 쥐고 있는 상황이었고 그런 점에서 가능한 최대한 합법적 영역을 확대하고 그 과정에서 타협할 수 있는 부분들을 통해서 활동 공간을 넓혀가야 되는데 그런 점을 못하게 되는 거죠. 이런 걸 그러니까 전면적으로 거부함으로써 좌우합작위원회에 참가했던 여운형 같은 사람을 완전히 그러니까 매도하는 겁니다. 저건 그러니까 미군정의 앞잡이다 이렇게 매도를 해요. 그러니까 미군 여운형이 설 자리가 없어지게 되잖아요. 사실은 조직적 기반은 이미 조선공산당이 인민당 내에도 각지나 이런 것들을 통해서 다 장악하고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조선공산당이 거부를 하면 사실 아무 활동도 할 수 없는 이런 상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여운형이 11월 때는 거의 그러니까 활동을 못하고 12월에 가서는 급기야 나중에 그러니까 정치 활동을 중단하겠다, 그만하겠다 이런 그러니까 극단적 선언을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10월 4일 날 이때 했던 좌우 7원칙을 합의를 이 원칙은 결국 46년 1월 4일 날 있었던 4당 커뮤니케 그 정신과 일맥상통하는 건데 그걸 이어받아서 연결해가는 이런 것들이 노력이 필요했다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 좌우합작을 둘러싸고 뭐 이렇게 이제 활동을 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백남원 같은 경우도 신민당 당수였는데 좌우합작이 나름대로 그러니까 중요한 의견을 내고 활동을 하죠.
이 자원합작위원회가 47년 이제 12월 달에 나중에 여운형이 암살당한 47년 7월 19일 암살당하는데 암살당하고 나서는 사실 자원합작위원회의 역할이 굉장히 그러니까 약화되고 축소되죠. 그래서 공식적으로는 47년 12월에 해산을 하게 됩니다. 자유합작위원회에 참가했던 사람들이고 여운형은 이때 이미 그 고인이 된 상태였는데 옆에 이제 이렇게 사진을 만들어서 같이 찍었습니다. 여운형 뭐 얘기를 좀 할 필요가 있을 것 같은데 뭐 여운형은 그 우리가 잘 알다시피 그러니까 건국준비위원회 인민공화국 그리고 이제 그 일제 시기에는 일제 말기에 건국동맹 뭐 이런 것들을 만들어서 활동을 했고 그 전에는 신흥청년단을 통해서 3.1운동을 일으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했죠. 그리고 임시정부의 그러니까 외교 차장을 맡긴 했는데 사실 임시정부에서는 활동을 하질 않았습니다. 그런데 그 주변에서 굉장히 많은 활동을 했어요. 일제 시기를 통해서도 그렇고 해방 후에 해방 후에는 가장 먼저 나서서 활동이 가장 대중적인 인물로 널리 알려지면서 초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높다 이렇게 대중들에게 알려지기까지 했었죠. 근데 사실 뭐 조직적 기반은 공산당이 장악을 하면서 인민당 같은 경우도 뭐 조직 기반을 강화하지 못했기 때문에 중도가 설 자리가 별로 없었고 테러를 수도 없이 당합니다. 8월 17일 날 첫 테러를 당한 이후에 큰 테러만 해도 12번을 테러를 당했어요.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뭐 완전히 집이 폭파돼가지고 다 날아가 버리고 다행히 사람이 없어서 다치지는 않았지만 그런 상황이었죠. 이 자식들이 이렇게 많이 있었는데 이 자식들이 그러니까 걱정이 되니까 이 자식들 중에서 딸 둘하고 아들 하나를 북쪽에다가 맡기죠. 맡겨서 나중에 북쪽에서 연구, 여원구, 여봉구 뭐 이렇게 이 세 명은 북쪽에서 성장을 하고 중요한 북쪽에서 중요한 역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여운형은 남쪽 내부에서 좌우합작뿐만 아니라 남북의 연합이 필요하다 이런 그 관점이 확고했기 때문에 북쪽을 여러 차례 방문을 했습니다. 여러 차례 방문을 해서 남쪽 문제도 논의하고 남북의 협력 관계 이런 문제도 논의하고 김일성하고도 여러 차례 그러니까 논의를 했죠. 근데 이제 이 당시에 있었던 그 조선공산당과 관련해서 중요한 사건이 조선정판사 유폐 사건입니다. 그러니까 뭐 간단히 얘기하면 조선공산당이 자기들의 정치 자금으로 쓰기 위해서 일제 시기에 활판, 그러니까 화폐를 인쇄하던 인쇄기를 가지고 위조 지폐를 찍었다 이런 겁니다. 위조 지폐를 찍었다. 이건 사실 지금까지 이제 그 연구 요 몇 년 전에 그러니까 박사 논문을 아주 잘 쓴 박사 논문이 나오는데 그 연구를 비롯해서 여러 가지 내용들을 볼 때는 추적된 게 확실하다. 이런 게 지금 대체적인 결론입니다. 문제는 이 사건이 결국 그러니까 그 조선공산당이 사활적 이해가를 관계를 가지고 조작된 사건이라고 싸웠는데 결국 그 싸움에서 성공하지 못했고 그 과정에서 조선공산당이 탄압을 계속 당하니까 어떤 결정을 하냐면 신전술. 그 전에 이제 미국과의 미군정의 협조를 통해서 문제를 해결해 간다 이런 데니까 협조 노선을 견지를 했는데 이 조선 그 정판사 사건을 계기로 해서 새로운 전술, 신전술을 결정을 합니다. 신전술은 적극적으로 미군정과 싸움을 한다. 그런데 문제는 형식적으로는 사실 그러니까 완전히 비합법은 아니었지만 미군정이 통치하는 상황에서 계속적으로 공격하고 탄압하는 이런 조건에서는 합법적 영역과 비합법적 영역이 동시에 공격할 수밖에 없는 거고 이 두 개를 결합해서 싸움을 할 수밖에 없는 게 그러니까 당연한 일이죠. 그러니까 진보 정당으로서는. 근데 문제는 신전술을 채택함으로 해서 사실 합법적 영역을 거의 포기하다시피 하는 겁니다. 포기하다시피 하면서 결과적으로는 조직 역량을 아주 크게 훼손을 하죠. 극단적인 싸움을 벌이면서 결속 조직을 파괴하게 되는 겁니다. 그런 점에서 굉장히 중요한 사건이고 이 정판사 사건이 나면서 그전에도 테러가 굉장히 심했는데 특히 이제 그러니까 테러가 더 심해집니다.
거구 단체들이 이런 방식으로 그러니까 뭐 해방일보 같은 데를 완전히 점령해가지고 그냥 그 테러를 하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평안 청년회, 이것도 일종의 이제 서북 청년회의 한 부분인데 이런 평안 청년 같은 공공연하게 차를 끌고 다니면서 테러하러 다니는 거예요.